자, 여러분들 우리 이제 기출 문제 풀어 보겠습니다. 이 객관식 문제는 기출 문제를 꼭 풀어 봐야죠. 제가 한번 여러분들 예전에 기본 강의 OT 때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요. 우리가 이제 수험을 준비한다는 게 결국 이제 이해를 하고 이걸 바탕으로 필요한 내용을 정리를 해서 이제 꼭 암기해야 될 것들을 외운 다음에 이걸 이제 연습을 충분히 하고 이제 실전으로 들어가는 이게 이제 일반적인 공부 패턴이에요. 그런데 이제 우리 객관식 시험, 특히 이제 수험에서의 객관식 시험은요, 사실은 이게 제일 중요하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이 암기하기 위해서 정리를 하는 거고요. 이제 정리를 좀 하기 위해서 필요한 내용을 이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나 이해 필요 없고 정리 필요 없고 보는 쪽쪽이 다 외울 수 있다 그러면 사실은 이 단계는 필요가 없습니다. 이제 암기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우리 기본 강의 또 이제 압축 강의 통해서 여러분들이 느끼셨겠지만 이해와 정리를 생략하고 드립다 암기하기에는 우리 민법의 양이 좀 많아요. 네. 그래서 이제 평범한 사람들, 저같이 평범한 분들, 여러분들 같이 우수한 분들이어도 요거만 하기에는 되게 어렵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이거와 이거를 거쳐온 거죠. 자, 그럼 이제 이 객관식 문제 연습은 결국 이제 암기한 것들을 제대로 암기했는지를 확인하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원래는 문제풀이라고 하면 이론 공부를 하고 이제 그 내용을 내가 제대로 이해했는지 푸는 거 맞죠? 그런 순서로 가는 게 이제 아름다운 코스인데 우리는 이제 수험을 공부하잖아요. 그렇죠? 특히 우리 시험은 객관식 시험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이런 패턴은 하면 안 되는 거죠. 우리는 이 기출 문제를 푸는 거 연습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고요. 이걸 위해서 하는 겁니다. 역시 암기를 위해서. 혹은 객관식 문제를 풀다 보면 이해가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동안에 이해가 안 됐던 게. 그래서 이 앞 단계를 위해서 하는 것이지 이 공부한 지식을 확인하는 차원에서 문제를 푸는 게 아니에요. 우리 객관식 시험은요, 문제를 푼다. 보통 이렇게 문제 풀이잖아요, 풀이. 그렇지만 문제 푸는 건 여러분들 시험장 가서 하시면 되죠. 우리가 시험장 가서 문제를 풀어야지 시험장도 아닌 바깥에서 왜 문제를 풀고 있나요? 그래서 문제를 풀어서 맞춘다. 이게 목표가 아니에요. 객관식 시험의 목표는 객관식 시험 문제를 풀어보는 이유는요, 문제를 실제로 푼다 이게 아니고 어떤 쟁점이 나왔는지를 확인하고 빨리 머릿속에 숙지한다, 암기한다, 이런 포인트를 잡으셔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 민법이라는 게 시험 범위가 없잖아요. 물론 이제 우리가 같이 봤던 그 한정민 교재가 우리의 이제 공부 범위이긴 하지만 그게 시험 범위는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 시험 범위는 그냥 민법, 총칙, 물권법, 채권법이에요. 그 안에서 나와요. 그러니까 시험 범위가 어떻게 보면 없죠. 왜냐하면 민법, 총칙, 물권법, 채권법 안에 판례, 조문 중에 뭐가 나올지 모르니까요. 근데 다행히 우리 시험은 시험 범위가 있어요. 그게 기출문제잖아요. 우리 시험이라는 게 지금 벌써 50회가 넘어버렸기 때문에 기출문제가 너무너무 많이 쌓여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보는 이 책은 변호사 시험 문제와 변호사 시험 모의고사 문제까지 볼 거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 기출 문제가 여러분들의 시험 범위라고 생각하면 돼요. 여러분들이 출제자라고 생각해 보세요. 이미 이렇게 기출 문제가 쌓여 있는데 이제 요걸 뺀 다른 데서 문제를 낸다는 게 쉽지 않죠. 그러면 시험 문제가 이상해진다니까요. 우리 시험은 정상적으로 학습해서 정상적인 민법 지식을 갖고 있는 변리사를 뽑는 게 목표지 되게 이상한 문제를 내가지고 떨어뜨리는 시험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출 문제를 다 피해서 기출되지 않았던 쟁점을 출제하는 게 쉽지 않아요. 그 쟁점은 이제 최신 판례 정도가 되겠죠. 그러니까 기출 문제와 최신 판례를 학습해 두면 거기서 벗어나는 지문들이 많지는 않을 거라는 거죠. 충분히 대응이 되기도 하고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기출 문제를 푸는 이유는 문제를 푸는 게 아니에요. 이제 어떤 것들이 나왔는지를 확인하는 과정이 될 겁니다. 그걸 꼭 목표를 좀 분명히 설정하셔야 되고요. 거기다가 이제 하나 더 목표를 잡는다면 역시 이론을 리마인드하는 효과는 있겠죠. 우리가 이제 민법 총칙부터 쭉 이론을 해왔는데 기출 문제를 풀다 보면 이 이론을 되게 짧은 시간에 한번 상기시키는 효과는 있어요. 그래서 한 번 더 이론을 정리하는 두 가지 정도의 목표입니다. 그래서 다시 정리하면 우리가 기출 문제, 이 문제풀이를 하는 이유는 절대로 문제를 풀고 맞히면 좋아하고 틀리면 슬퍼하고 이런 게 아니에요. 그거 다 부질없는 거예요. 쓸데없는 거예요. 그거는 시험장 가서 하시면 되고요. 우리가 지금 하려는 건 두 가지 목표입니다. 첫 번째는 시험에 뭐가 나왔는지 쟁점을 빨리 숙지하는 겁니다. 그걸 가지고 시험장 들어가는 거예요. 두 번째는 그동안에 공부했던 이론들을 한번 리마인드 해보는 효과입니다. 두 가지를 가지고 이제 하게 될 겁니다. 자, 우리 교재는요, 객관식 시험에 대비한 이 교재를 이제 보게 될 텐데, 이게 이제 여기 이제 체크가 돼 있어요. 교재를 미리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우리 시험은 우선
변리사 시험 문제가 빠짐없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변호사 시험 문제도 빠짐없이 들어가 있어요. 물론 이제 변리사 시험과 변호사 시험이 뭐 싱크로율이 100%는 아니에요. 그렇지만 어차피 출제하는 분들이 똑같잖아요. 그래서 거의 유사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변호사 시험에 모의 시험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1년에 3번 로스쿨 3학년생들이 보는 시험인데요. 이제 법학전문대학원 협의회라는 데서 주관해서 모의 시험을 냅니다. 이제 그걸 이제 변호사 시험 공부하시는 사람들은 열심히 이제 공부를 해요. 근데 그 법학전문대학원 협의회 그 모의고사의 3년분, 그러니까 9회분이죠. 그 정도가 들어 있어요. 뭐 이 정도를 하고 나면 여기서 빠져나가는 게 뭐가 있겠어요? 최신 판례 정도만 하면 되지. 그래서 여러분들 자신감을 가지고 이게 시험 범위다라고 생각하시고 공부를 하세요. 푸는 거 아니에요. 이제 공부를 하라는 겁니다. 공부를. 자, 이제 그렇게 하기 위해서 잠깐 요 뒷부분을 먼저 보면, 자, 우리 이 교재는요, 이렇게 일단 문제가 나와 있어요. 그 다음에 뒷부분에 해설이 나와 있고요. 해설은 주로 뭐 판례겠죠. 그 다음에 이 지문과 관련된 판례 부분에 이렇게 밑줄이 그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기출문제를 보는 이유가 공부하기 위한 거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공부를 하기 위해서 우리 문제의 그 순서도 이렇게 한번 강의의 순서도 이렇게 진행을 해볼게요. 먼저 문제를 풉니다. 이제 문제를 풀면서 제가 필요한 이론들을 조금 리마인드 시켜 드릴게요. 여러분들 이제 공부를 좀 하시고 혹시 아무래도 이게 기출문제니까 제가 차분히 뭐 이론을 설명하고 이럴 수는 없어요. 그럴 필요도 없고. 여러분들 하다가 이건 되게 생소하다, 처음 듣는 얘기다라고 하면 뭐 어떻게 하겠어요? 잠깐 멈춰놓고 혹은 강의 끝난 다음에 기본서로 다시 돌아가서 그 부분을 한 번 더 읽어봐야 되겠죠. 그런 귀찮음 정도는 여러분들이 해주셔야 돼요. 감수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해설을 같이 볼 겁니다. 특히 이 해설 중에 이 판례 밑줄 부분을 같이 한번 볼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바뀌어서 표현을 바꿔서 시험 지문으로 또 나올 수 있기 때문이에요. 자, 그리고 나서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이 문제를 한 번 더 보면서 빠르게 OX를 한번 체크해 볼 겁니다. 이러면 기출문제를 2번 본 효과가 있을 거고요. 이 지문에 해당해서 이론만 생각하면 이제 3번 본 효과가 있을 거예요. 결국 이제 우리는 계속 반복밖에 답이 없어요. 우리의 목표는 반복이에요, 반복. 그러니까 계속 그렇게 강제로라도 반복을 할 수 있게 해 보겠습니다. 됐죠? 이렇게 해서 한번 시작을 할 거고요. 뭐 하여튼 제가 제일 강조드리고 싶은 것은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절대로 문제를 풀고 맞추고 뭐 좋아하고 이게 다 부질없는 거예요. 그런 거 하지 마세요. 공부하는 겁니다. 공부. 자, 이제 민법 총칙부터 한번 들어가 봅시다. 자, 그러면 이제 문제를 봅시다. 자, 1번. 관습법과 관습이에요. 자, 우리가 민법 총칙 제일 앞부분에서 항상 하는 게 이제 법원이란 말이에요. 법원이라는 테마를 공부하게 됩니다. 이 법원은 뭐 법원의 의에 대해서는 우리가 기본 강의 시간에 충분히 얘기를 했는데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이제 법원에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봐야 되는데 우선 뭐 법률이 있고요. 그다음에 조리 같은 것도 있고요. 또 하나의 중요한 법원으로 이제 관습법이라는 게 있단 말이죠. 그래서 관습법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학습하게 됩니다. 근데 관습법이라는 걸 학습을 할 때 관습법과 유사하지만 관습법이 아닌 이 사실인 관습이라는 걸 우리가 구별 개념으로 공부를 했단 말이에요. 관습법과 관습의 결정적인 차이는요. 관습법은 법입니다. 다만 여러분들이 보시는 그 민법전에 없을 뿐이지 법이에요, 법. 근데 관습은요, 법이 아니에요. 이건 그냥 사실이란 말이에요, 사실. 우리가 재판을 할 때 어떤 사실, 팩트는 원고와 피고가 열심히 주장을 합니다. 내가 너한테 돈을 빌려줬다. 너는 나한테 돈을 꿨다. 네가 나를 때렸다. 이런 팩트, 사실인 당사자가 열심히 주장을 하고요. 이제 판사님은, 법원은, 재판부는 그걸 보고 이제 일종의 법령을 적용해서 결론을 이끌어내는 거죠. 마치 우리 함수처럼. 그때 이 법은 당사자가 주장하지 않아도 돼요. 그거는 법원이, 재판부가, 판사님이 더 잘 알고 있는 거란 말이죠. 주장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제 그런 면에서 관습법과 관습은 결정적인 차이가 있죠. 다만 이제 우리 민법 105조에 어떤 표현이 있냐면 저 관습은 어떤 사실 인정의 기준으로는 적용이 될 수 있어요. 다만 그게 강행 규정에 반하는 관습이면 그때는 안 되겠죠. 그러니까 임의 규정과 관련된 임의 규정이라면 강행 규정이 아닌 영역에서는 이 관습이 하나의 의사 해석의 기준으로는 적용될 수 있어요. 그게 이제 105조죠. 뭐 이런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저 관습법은요, 아까 얘기했지만 우리 조문에 없어요. 민법전 1118조라는 그 민법 조문에 없기 때문에 무엇이 관습법인지 이건 철저하게 판례에 맡겨져 있죠. 그래서 우리 판례가 이건 관습법이야 라고 하면 그 관습법인 겁니다. 적어도 수험에서는 의심을 하시면 안 돼요. 다만 이제 저런 관습법이 성립되기 위한 요건을 우리 판례가 정하고 있잖아요. 그 유명한 판례가 몇 개 있죠. 첫 번째가 반복된 관행이 있어야 됩니다. 당연히 이 관행이 좀 반복돼야 되고요. 이게 사회 구성원들로 하여금 이게 진짜
반복된 우리 사이의 관습이구나라는 법적 확신을 줘야 되고요. 세 번째는 이런 법적 확신에 따른 관행이 헌법을 최상위 규범으로 하는 전체 법 질서에 반하는 것이어서는 안 됩니다. 그럼 이걸 인정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 세 가지 요건을 전부 충족시키면 이게 이른바 관습법이 됩니다. 이게 이제 관습법의 성립 요건이에요. 자, 이렇게 성립된 관습법이 성문법과 어떤 관계에 있느냐, 이게 이제 관습법의 효력인데요.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 판례가 보충적 효력설을 취하고 있죠. 그래서 보충적 효력설, 우리 민법 1조를 보면 법률의 규정이 없으면 관습법에 의한다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성문법의 영역에서는 관습법이 들어갈 수 없다는 게 우리 판례입니다. 그래서 보충적 효력설, 여기까지가 이제 관습법에 관한 내용이에요. 자, 1번 한번 볼게요. 자, 이건 이제 판례를 외우셔야죠. 온천에 관한 권리는 우리 판례가 관습법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온천에 관한 권리는 관습법상 무슨 물권이라고 보지 않아요. 여러분들 물권은요, 우리 민법 185조에 따라서 물권 법정주의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물권은 그 내용과 종류 이런 것들이 법에 정해져 있어야 됩니다. 물권은 굉장히 강한 권리이기 때문에 따라서 법에 정해져 있지 않은 물권은 인정하지 않아요. 다만 이제 법에 정해져 있지 않은 물권이라고 하더라도 우리 관습법으로 인정될 수 있다면 물권이 될 수 있거든요. 예를 들면 분묘기지권 같은 것들이 그렇죠. 분묘기지권은 관습법으로서 하나의 물권으로 인정받고 있잖아요. 그런데 온천에 관한 권리, 우리 판례가 이런 것들은 물권으로 보지 않습니다. 관습법상의 물권으로 보지 않아요. 그러니까 볼 수 없다 했으니까 이건 맞죠. 옳은 거 고르는 거니까 1번이 바로 답이 되겠네요. 저 관습법은 사회에 거듭된 관행과 법적 확신이 없어서 성립된다 지금 했잖아요. 관습법이 되기 위해서는요, 반복된 관행과 법적 확인이 아니라 확신이 있어야 돼요. 더 나아가서 전체 법 질서에 반하지 않아야 되거든요. 근데 이게 없어도 성립된다? 예, 잘못됐죠. 자, 관습법이 아니라 관습입니다. 관습. 관습은 당사자의 주장 입증 없어도 법원이 직권으로 확정하느냐? 이건 관습법입니다. 아까 제가 얘기했지만 관습법은 판사님이 알아서 하기 때문에 당사자의 주장 입증이 필요 없어요. 그러나 관습은 하나의 팩트거든요. 사실이에요, 사실. 이건 당사자가 주장 입증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런 거 없이 법원이 직권으로 확정한다고 그랬으니까 역시 잘못됐죠. 자, 4번은 워낙 유명한 판례인데요. 공동선조와 성과본을 같이 하는 후손이면 종중의 구성원이 되느냐? 맞아요. 만약에 여기서 남녀를 구별해서 남자인 종원만 종중원이 된다라고 하면 이거는 우리 인정되지 않아요. 잘못된 거예요. 그런데 미성년자는 그렇지 않아요. 이제 성인인 남녀, 이게 이제 종원이 되겠죠. 그래서 미성년자 부분이 잘못됐습니다. 판례가 있어요. 옛날 판례입니다. 자, 관습법이 일단 승인이 됐습니다. 그러면 전체 법 질서에 부합하지 않게 되었더라도 효력이 인정되느냐? 아니라니까요. 이 세 번째 문제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관습법의 성립 요건에 관련된 지문들이 2번, 그다음에 5번 뭐 이렇게 있는 거네요. 그렇죠? 그래서 답은 옳은 거 고르는 거니까요. 1번. 그래서 판례를 모르면 어차피 1번은 못 골라내는 겁니다. 자, 해설 한번 볼게요. 자, 1번. 보세요. 뭐라고 그러는지. 자, 온천에 관한 권리는 관습법상의 물권이 아니다. 판례가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고요. 온천에 관한 권리는 관습상의 물권이 아닙니다. 자, 관습법의 요건이네요. 법적 확신이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관행. 자, 이걸 1번으로 할게요. 관행이 있어야 되고 법적 확신이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게 헌법을 최상위 규범으로 하는 전체 법 질서에 반하지 않아야 됩니다. 이 세 가지를 우리가 관습법의 성립 요건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관행, 거듭된 관행. 그 다음에 사회 구성원의 법적 확신. 판사님의 법적 확신이 아니에요. 사회 구성원의 법적 확신. 그 다음에 헌법을 최상위 규범으로 하는 전체 법질서에 반하지 않는, 이건 이제 정당성과 합리성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는데요. 전체 법 질서에 반하지 않아야 합니다. 이 세 가지를 우리가 관습법의 성립 요건이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관습과 관습법의 차이죠. 관습은요, 관습은 팩트이기 때문에 법원이 알 수 없으면 당사자가 주장 입증하라는 겁니다. 관습과 관습법은 달라요. 관습법은 당사자 주장 같은 거 기다리지 않고 법원이 직권으로 적용하고 판단합니다. 왜냐하면 법원이 판사님이 재판부가 전문가예요. 그런데 관습은 하나의 사실이기 때문에 이거 판사님이 어떻게 알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건 당사자가 주장 입증해야 된다. 자, 종중 관련해서 좀 옛날 판례라고 그랬죠. 후손 중 성년 이상의 남자는 종원이 된다는 겁니다. 물론 이제 이게 2000년도인가요? 2001년도 판례에 따라서 남성만 종원이 되진 않아요. 당연히 여성도 종원이 되는데 어쨌든 성년입니다. 성년.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이제 문제만 빨리 한번 스크린하고 끝내봅시다. 자, 1번 어디가 잘못됐어요? 온천에 관한 권리는 관습상의 물권이 되지 않아요.
자, 2번이요. 관습법은 요건으로 관행과 법적 확신이 필요합니다. 잘못됐고요. 3번 관습법과 관습을 구별하세요. 관습은 당사자가 주장 입증을 해야 됩니다. 법원이 알 수가 없고요. 4번 자, 미성년자는 당연히 종중의 구성원이 되지 않아요. 81년도 판례입니다. 자, 5번 전체 법질서에 부합하지 않으면 더 이상 관습법으로서의 효력이 없게 되는데 여기는 부합하지 않게 되었더라도 효력이 인정된다라고 했으니까 잘못됐죠. 자, 2번 갑시다. 자, 2번. 역시 관습법과 관습을 구별하는 거네요. 우리가 관습법이고요. 관습을 이제 사실인 관습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보통. 그래서 관습법과 관습. 관습은 팩트, 사실이고요. 관습법은 법이에요. 자, 1번. 자, 관습법은 법원으로서 법령에 저촉되지 않는 한 법칙으로서의 효력이 있다. 관습법은 법원 맞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법령에 저촉되지 않으면 법입니다. 법. 다른 성문법에 접촉되지 않는 한 법칙으로서의 효력이 있어요. 제가 아까 관습법의 효력과 관련해서 우리 판례가 보충적 효력서를 취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성문법이 있는 영역에서는 관습법의 효력이 없다는 거예요. 보충적 효력설. 그래서 법령에 저촉되지 않아야 됩니다. 그렇다면 그 영역에서는 관습법도 법이에요. 맞는 내용입니다. 관습법도 법입니다. 법. 법원으로서의 작용하는 건 당연하고요. 법입니다. 법이에요. 법. 자, 2번. 자, 미등기 무허가 건물의 매수인입니다. 건물을 샀어요. 그런데 이 건물이 무허가 건물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아직 등기도 못했죠. 우리 이런 사람을 뭐라고 그러냐면 미등기 매수인이라고 하지 않나요? 미등기 매수인. 우리가 여러분들 물권법에서 기억나세요? 미등기 매수인을 보호하는 일종의 법리들이 좀 있어요. 예를 들면 미등기 매수인도 건물 철거 권한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미등기 매수인을 상대로 건물 철거 청구하면 승소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미등기 매수인을 상대로 만약에 부당이득 반환 청구하면 그건 기각될 거예요. 법률상 원인이 있다고 보죠. 그렇지만 미등기 무허가 건물의 매수인, 이 미등기 매수인이 소유권의 주라는 무슨 이런 물권을 갖고 있느냐, 이렇진 않다는 겁니다. 우리 판례가 그렇게 보진 않아요. 그래서 그런 물권은 인정될 수 없어요. 우리가 아까 1번 문제에서 온천에 관한 권리 배웠잖아요. 여기 미등기 매수인에게 소유권의 준하는 물권을 주느냐, 그렇지 않아요. 법률상 사실상 처분권을 인정하는 게 우리 판례긴 하죠. 법률상 사실상 처분권. 그렇지만 마치 소유권 같은 물권을 주느냐, 그렇지 않아요. 3번. 자, 종중의 명칭을 쓰는데요. 그게 관습에 조금 어긋납니다. 그렇다고 종중의 실체가 부인되나요? 종중이 뭔데요? 종중은 아까 우리 봤잖아요. 성과 본을 같이 하는 후손들이 하나의 공동선조를 모시는 당연히 발생하는 조직이에요. 내가 종중원이 되고 싶다고 해서 되고 되기 싫다고 해서 안 되고 그럴 수 없어요. 예를 들면 저는 경주 최씨 문헌공파입니다. 제가 이 싫다고 해서 제 피를 부인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런 상황에서 명칭 사용이 관습에 어긋났다. 그것만으로 종중의 실체가 부인돼요? 그건 말이 안 되죠. 그래서 이게 뭐 기계유씨인가 뭐 그 종중이었는데 어쨌든 부인할 수는 없어요. 너무 당연한 거죠. 그래서 이건 맞는 말입니다. 그 다음에 사실인 관습은 사적 자치가 인정되는 분야의 재정법이 임의 규정이라면 법률형의 해석 기준이 됩니다. 재판의 자료가 될 수 있어요. 제가 아까 105조 얘기했죠. 이 관습은 임의 규정의 영역에서는 하나의 재판의 자료가 되고 의사 해석의 기준이 됩니다. 이거 105조예요. 105조. 그래서 105조 임의 규정에 관한 조문입니다. 강행 규정의 영역에서는 관습이 적용될 수가 없죠. 그렇죠? 우리 관습이 있다고 하더라도 강행 규정에 배치되면 그런 관습은 받아들일 수가 없죠. 자, 재정법과 배치되는 사실인 관습의 효력을 인정하려면 역시 임의 규정이다. 이걸 심리 판단해야 돼요. 똑같은 말이잖아요. 그렇죠? 임의 규정이 아니라 강행 규정이라면 그 영역에서는 사실인 관습이 적용될 수 없기 때문에 만약에 사실인 관습과 법규가 있는데 두 개의 효력이 배치돼요. 그럼 어떻게 해요? 이게 임의 규정인지를 따져봐야죠. 그래야 관습이 작용할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럼 옳지 않은 거 2번이죠. 2번. 미등기 무허가 건물의 매수인한테 우리가 소유권에 준하는 물권을 인정할 수는 없죠. 나머지는 다 맞는 말입니다. 자, 해설을 한번 볼까요? 자, 1번. 그렇죠. 관습법은 하나의 법원이다. 그래서 법령에 저촉되지 않는 한 법칙으로서의 효력이 있다. 관습법은 관습이 아니에요. 법이라고 그랬어요. 법입니다. 법. 자, 밑에는 이제 관습법의 요건이고요. 자, 2번. 미등기 무허가 건물의 양수인. 이거 뭐라고요? 미등기 매수인. 자, 미등기 매수인한테 이런저런 뭐 권한을 주고 보호를 해주는 건 오케이. 그러나 걔를 소유권에 준하는 무슨 물권자다 이렇게 볼 수는 없다. 그래서 소유권에 준하는 물권이 있다고 볼 수는 없다라는 것이고요. 다음 3번 이거 아까 본 겁니다. 어느 종중의 명칭 사용이 무슨 관습에 어긋난다고 해서 종중이 아니다 이렇게 부인할 수는 없어요. 이게 뭐 유씨 중에 기계 유씨인가 뭐 그 판례였던 것 같습니다. 자, 4번. 자, 사실인 관습 그렇죠. 임의 규정일 경우에 법률형 해석의 기준으로서 보충하는
기능을 합니다. 이게 우리 민법 105조예요. 그렇지만 강행 규정이라면 그때는 안 된다는 겁니다. 5번은 그런 말이죠. 가정을 해준 측. 요거 이제 이게 강행 규정이냐 임의 규정이냐를 따져서 여기에 반하는 관습을 인정할 수 있을지를 판단해야 된다는 겁니다. 뭐 가정을 해준 측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그거예요. 뭐 결혼을 하려면 뭐 어떻게 뭐 범위를 넘으면 안 되고 재산을 어떻게 지내야 되고 이런 이제 소박하게 좀 아끼라는 취지의 준칙인데 요게 이제 강행 규정이라면 관습은 적용될 수 없을 것이고요. 임의 규정이라면 관습은 적용되겠죠. 따라서 이게 임의 규정이냐 이걸 한번 판단해 봐야 된다는 겁니다. 자, 문제 다시 볼까요? 자, 이제 빨리 한번 스크린해 봅시다. 자, 관습법은 법원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법칙입니다. 맞고요. 자, 미등기 무허가 건물 매수인, 즉 미등기 매수인한테 소유권 따위 인정하지 않습니다. 3번, 종중 명칭 사용에서 문제가 있다고 해서 종중이 아니냐? 말도 안 되죠. 4번, 자, 사실인 관습은 임의 규정인 영역에서는 우리 105조, 재판의 자료, 의사해석의 기준 다 할 수 있어요. 그러나 5번, 강행 규정일 때는 좀 문제가 되기 때문에 실제로 법규와 배치되는 관습의 효력이 인정되려면 그 법규가 강행 규정인지 임의 규정인지를 한번 심리해 봤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됐죠? 자, 이제 3번으로 갑시다. 3번. 자, 이제 챕터가 좀 바뀐 것 같죠? 그래서 3번은 이제 신의칙입니다. 우리가 이제 민법 총칙이 민법 전체에서의 총칙이잖아요. 그래서 민법 총칙이 제가 권리를 중심으로 구성이 돼 있다. 그래서 권리 주체, 권리 객체, 권리의 변동, 권리 소멸까지. 그래서 뭐 권리의 주체로서 자연인 법인, 그다음에 권리 객체로서 물건, 그다음에 이제 우리 권리 변동으로서 의사표시라는 것을 배우잖아요. 그다음에 그걸 대리도 배우고 그게 이제 무효 취소, 조건 기한 이런 걸 배운 다음에 마지막 권리 소멸로 소멸시효를 배우고 이제 민법 총칙이 끝나는데 그 민법 총칙 중에서도 앞부분에 총칙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게 이제 지금 우리가 앞에서 했던 법원, 그러니까 주로 이제 관습법 얘기도 있고 두 번째가 이제 신의칙입니다. 재미가 없죠. 신의칙은 다 외우셔야 돼요. 자, 신의칙이 뭐냐? 말 그대로 이게 조문에 있는 거예요. 이제 1항과 2항으로 나눠져서 2항은 권리남용 금지 원칙을 규정하고 있지만 크게 봐서 신의 성실의 원칙, 신의칙 이렇게 부릅니다. 그러니까 어떤 권리를 행사할 때는 신의와 성실에 맞게 하라는 겁니다. 근데 이게 그냥 선언적인 규정이 아니고 원칙, 하나의 법칙으로서 우리 판례가 보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뭐 신의칙은 실제로 뭐가 중요해요? 신의칙이 뭐냐? 보다도 신의칙의 파생 원칙들이 몇 개 있잖아요. 뭐 그런 것들을 이제 하나하나 공부를 해 나가야죠. 결국 판례를 외워야 됩니다. 왜냐하면 굉장히 추상적인 원칙이잖아요. 신의성실의 원칙이라는 게 뭐 너무 좋은 말이잖아요. 그래서 되게 저기 추상적으로 규정돼 있기 때문에 결국 이제 구체적인 내용은 판례가 정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판례를 좀 암기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자, 1번 이제 옳지 않은 거 고르는 거네요. 1번. 자, 채권자가 유효하게 성립한 계약에 따른 급부의 이행을 청구할 때 급부의 이행을 청구합니다. 손해배상이 아니에요. 손해배상이 아니에요. 예를 들면 A가 제가 여러분들에게 1억 원을 빌려줬어요. 그럼 이제 때가 되는데 안 갚네요. 그럼 저는 1억 원을 달라 이렇게 청구할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게 아닙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한다면 법원이, 판사님이 알아서 야 이건 손해가 그 정도는 아니야. 알아서 깎을 수 있어요. 그럴 수 있죠. 뭐 그래서 우리가 채권법에서 배웠지만 과실상계도 있고 손익상계도 있고 또 손해의 범위를 정하는 차액설도 있고 그러는 거죠. 그런데 그게 아니라 지금 나는 약정에 따른 급부의 이행을 구하고 있어요. 내가 1억을 빌려줬기 때문에 1억을 달라는 거예요. 근데 마음대로 감축한다? 그런 건 허용되지 않죠. 아니 내가 1억을 빌려줬다는 차용증을 내고 1억이 갔다는 그 계좌 내역을 넣는데 어떻게 마음대로 8천, 7천을 인정해요. 그건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맞는 말입니다. 자, 아파트를 분양하는 사람은 아파트 단지 인근에 공동묘지가 있다. 이걸 고지할 의무가 있느냐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어떤 거래 행위를 할 때 자기한테 유리한 거를 좀 강조하고 자기한테 불리한 거를 좀 숨기고 그건 너무 당연한 거죠. 그 자체는 불법 행위가 아니에요. 어떤 사람이 거래하면서 모든 걸 다 정확히 얘기해요. 그러면 제가 못 받잖아요. 그래서 조금은 아주 조금은 자기한테 불리한 거 숨기고 유리한 거 강조하고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도 어느 정도죠. 정도죠. 이거를 얘기했다면 상대방이 안 했을 것이다 라는 정도로 인정되는 사항이라면 그건 알려야 돼요. 그 근거는 신의칙입니다. 신의칙. 그래서 우리가 신의칙상 고지 의무라고 부르는데요. 자, 신의칙상 고지 의무를 인정한 몇 가지 판례가 있잖아요. 이게 그 중에 하나입니다. 아파트를 분양받습니다. 분양하는 사람을 분양자, 분양받는 사람을 수분양자 이렇게 부르잖아요. 근데 아파트 창문을 열었더니 이게 공동묘지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 알려야죠. 이거 알리면 분양 안 받겠죠. 그러니까 이걸 알리지 않은 것은 불법행위고 채무불이행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신의칙상 고지 의무를 부담합니다. 너무 유명한 판례죠.
자, 경제 상황의 변동으로 당사자에게 이제 손해가 생겼습니다. 경제 사정이 변동돼서 예전의 그 약정을 그대로 뭐 이행해라라고 요구하는 게 타당하지 않다라고 하면 우리가 신의칙상 파생 원칙인 사정 변경 원칙을 근거로 빠져나올 수 있어요. 변경할 수도 있고 너무 심하면 해지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합리적인 사람 입장에서 사정 변경을 예견할 수 있었다면 이건 얘기가 다르다고요. 우리가 사정 변경의 원칙을 적용하는 것은요. 이 당시의 계약을 결정하는 굉장히 중요한 사정이고요. 그 사정이 객관적 사정이어야 돼요. 그걸 당사자가 전혀 예측하지 못했는데 그리고 계약을 체결했는데 지금 보니까 황당하다. 이럴 때 빠져나올 수 있게 하는 것이지. 합리적인 사람,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던 사정이 있다. 그걸 자기가 예견 못했다고 사정 변경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나요? 그럴 순 없다. 맞는 말입니다. 자, 법령에 위반돼서 무효임을 알면서도 법률행위를 한 자가 법률행위를 했어요. 자기가 법령에 위반되는 어떤 행위를 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하고 나서 야 이거 사실은 법규 위반이야. 무효다. 안 된다는 겁니다. 신의 측에 반한다는 거예요. 맞아요? 이런 게 뭐예요? 금반원 아닙니까? 금반원. 네, 금반원. 반원, 뒤집는 말을 하지 마라라는 거죠. 그래서 금반원의 원칙이 우리 신의 측 원칙의 파생 원칙 중에 하나인데 전체적으로 보면 맞죠. 내가 어떤 A라는 행동을 해놓고 효과가 생겨서 나한테 불리하니까 야 A라는 행동은 원래 법에 위반돼서 하면 안 돼. 그러니까 이건 무효야 라고 주장하면 상대방 입장에서는 얘는 했다가 이렇게 뒤집는 거잖아요. 그래서 신의 측에 반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 판례가 신의 측에 반하지 않는다라고 봤죠. 우리 이걸 뭐라고 부르죠? 금반원의 한계다 이렇게 해서 보통 공부를 했죠. 금반원도 중요하지만 강행법규가 더 중요해 이거죠. 이걸 뒤집지 못하게 하는 것은 지금 금반원을 지킨다는 거잖아요. 근데 뒤집으면 이건 강행법규를 지키는 거잖아요. 뒤집어서 무효로 만드는 거니까 뭐가 더 중요하냐고요. 금반원의 원칙 말 뒤집지 마. 이게 더 중요해요. 강행법규가 더 중요해요. 강행법규가 더 중요하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강행법규 위반을 이유로 뒤집는 것은 신의 측에 반하지 않는다라고 판례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강행법규 중에 대표적인 게 뭐 사립학교법 뭐 이런 것이고요. 우리 민법에 있는 그 능력 규정들 있죠. 미성년자 규정들. 그거를 뭐 강행법규라고 포섭시켜도 좋아요. 자, 5번. 이거 자주 나오는 판례입니다. 취득시효 완성 사실을 모르고 취득시효가 완성됐다는 것을 몰라요. 모르고 어떤 권리도 주장하지 않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내가 취득시효를 완성한 거예요. 그럼 이 취득시효 완성됐으면 나는 취득시효에 따른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해서 가져가면 되잖아요. 자, 그 주장을 하는 게 과연 신의식상 허용되지 않을까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 판례를 모르고 이 지문을 보면요. 모르고 지문을 보면 취득시효 완성 사실을 모르고 했기 때문에 나중에 알고 나서 주장하는 것은 괜찮지 않아? 이런 생각이 들겠죠. 그런데 우리 판례가 신의칙상 허용되지 않는다 이렇게 보고 있으니까요. 조심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신의칙은요. 판례를 외우는 거예요. 답 없어요. 판례가 그렇다면 그런 겁니다. 왜냐하면 규정 자체가 굉장히 추상적이잖아요. 그래서 판례를 외우셔야 됩니다. 자, 해설 한번 볼까요? 자,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겁니다. 채권자가 계약에 따른 급부의 이행, 손해배상이 아니라 급부의 이행을 청구하는데 법원이 그냥 막 지 맘대로 감축하는 거 이런 건 안 된다. 그 다음에 2번 공동묘지, 이거는 고지할 신의칙상 의무가 있다. 고지 의무가 있다. 고지 의무. 근거는 신의칙. 3번 사정변경 원칙이 적용되기 위한 요건이에요. 사정변경을 예견할 수 있었다면 사정변경 해지할 수 없습니다. 예측 가능성이 없을 때만 해지할 수 있어요. 자, 요거요. 강행법규입니다. 강행법규는 금반원 원칙의 한계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강행법규 위반인 경우에는 뒤집어도 권리남용이나 신의칙 위반이 아니다. 금반원이란 말 나오죠. 여기 이제 능력 규정도 마찬가지. 그래서 이거 신의칙의 한계다 해서 자주 나오는 지문입니다. 자, 5번 이 판례입니다. 취득시효 완성 사실을 모르고 주장하지 않기로 했다. 근데 나중에 시효 주장하는 거 괜찮을 것 같죠? 근데 우리 판례가 허용되지 않는다 이렇게 하니까 이거는 이 판례를 모르면 뭐 그냥 틀리기 굉장히 좋은 문제입니다. 자, 지문 한 번만 다시 볼게요. 자, 1번 급부이행 청구하는데 함부로 감축하지 마라. 손해배상이 아니다. 조심하시고요. 2번 자, 공동묘지 있다는 것은 알려야 될 신의식상 고지 의무 인정. 3번 자, 사정변경 이유로 해지하고 싶어요. 다만 네가 그걸 몰랐어야 되고 예견할 수 없었어야 됩니다. 자, 예견할 수 있었다면 해지할 수 없어요. 4번 자, 금반원의 한계 강행 규정 다시 한번 보시고요. 5번 이 판례는 진짜 모르면 틀릴 수 있어요. 취득시 완성 사실을 모르고 주장하지 않기로 했다가 나중에 주장하는 거 그래도 안 돼 라는 판례 기억을 해둡시다. 자, 그 다음에 신의칙과 관련한 2번 문제를 볼게요. 자, 권리남용 금지네요. 이 권리남용 금지는 보통 신의칙의 파생 원칙으로 포섭을 합니다. 다만 이게 별도의 규정으로 또 빠져 있기는 해요. 일반적으로 신의칙의 파생 원칙 중에 하나로 봅니다.
권리는 남용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자, 이제 권리남용 금지가 되려면 여러분들이 뭐 기억하시겠죠? 우리 이론 시간에 뭘 했어요? 자, 권리남용 금지가 되려면 그 요건이 객관적으로 권리남용 상황이어야 되고 주관적으로 이제 요건, 주관적 요건도 필요하다는 게 우리 판례였죠. 다만 어떤 판례에서는 주관적 요건이 추인된다고 하고요. 추정된다고 하고 어떤 판례는 아예 주관적 요건을 요구하지 않는 판례도 있었어요. 상평권 남용, 상계권 남용 사안이 그랬죠. 그러나 기본적으로는 권리남용 금지에서의 주관적 요건을 요구하고 있어요. 자, 기억. 자, 채무자가 소멸시효 완성 전에 채권자의 권리 행사를 곤란하게 합니다. 채권자가 권리를 행사해야 소멸시효가 중단될 거 아니에요. 소멸시효 완성 전에 채권자가 권리 행사를 해야, 그죠? 그래야 이 소멸시효가 중단되고 채권자가 돈을 받을 수 있는데 그걸 하려고 했더니 채무자가 그거를 못하게 하는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는 뭔가 일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채권자가 못했어요. 그러고 나서 채무자가 야 시효 완성됐으니까 못 갚어라고 하는 것은 권리 남용이죠. 이 정도 상황이면 권리남용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도 권리남용이 아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다면 이 머리를 여기다 맞추셔야 됩니다. 권리남용입니다. 자, 권리남용은요. 당사의 주장이 없어도 법원이 직권으로 판단합니다. 왜요? 권리남용은 신의 측이에요. 신의 측은 하나의 법칙입니다. 우리 관습법에서 배웠잖아요. 법은 판사가 알아서 하는 겁니다. 법원이 알아서 하는 거예요. 자, 주장이 없더라도 직권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자, 디귿. 자, 거래 당사자가 유치권을 고의적으로 작출,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유치권은 사실상 최우선 담보권이 있잖아요. 유치권이 무슨 등기부에 등재되는 권리는 아니지만 돈을 안 갚으면 물건을 안 주는 권리이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강한 최우선 순위의 담보권으로서의 기능을 한단 말이에요. 그걸 이용해 가지고 돈을 빼내는 겁니다. 자, 신의 측에 반할 수 있죠. 그리고 유치권 남용이 되죠. 요 정도의 문장, 거래 당사자가 유치권의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고의적으로 작출해서 부당하게 이용해서 이 정도 표현이 있는데 신의 측에 반하지 않는다. 이건 좀 이상하죠. 그렇죠? 그래서 이 정도 표현이면 유치권 남용, 권리 남용이라고 봐야 됩니다. 자, 이 세 개가 이제 맞는 지문이고요. 리을은 그럼 잘못된 지문이라는 건데 뭐가 잘못된다 볼까요? 자, 권리 남용으로 인정된다. 남용의 효과는 뭐냐? 권리의 박탈이냐? 아니죠. 우리가 권리 남용 금지 원칙의 효과는요. 권리를 뺏는 게 아니라 권리의 행사를 제한하는 거다. 이렇게 배웠죠. 그래서 권리 남용이 된다고 해서 권리가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권리의 행사가 제한된다는 점입니다. 그런데 권리의 박탈이다라고 했으니까 이건 잘못됐어요. 자, 해설을 한번 볼까요? 자, 1번. 뭐 이건 그대로입니다. 밑줄만 보셔도 돼요. 채무자가 시효 완성 전에 채권자가 권리 행사하는 것을 막았단 말이죠. 현저하게 곤란하게 했다. 등등등 이런 행동을 했다면 그럼 이거는 신의 측에 반하는 소멸시효 주장은 신의 측에 반하는 권리 남용이 되겠죠. 소멸시효의 완성을 주장하는 것도 하나의 권리 행사예요. 소멸시효가 완성되면 권리가 없어지고 권리가 없어졌다는 것을 주장하는 것은 뭐 채무자의 당연한 행사할 수 있는 권리죠. 그렇지만 앞에 이런 사정, 채권자가 권리 행사하려고 했는데 막아서 행사하지 못하게 했다는 사정이 있다면 그런 상태에서 시효 완성 주장하는 것은 권리 남용이다라는 겁니다. 자, 권리 남용은요. 강행 규정처럼 포섭을 한다니까요. 그래서 법원이 직권으로 판단할 수 있어요. 신의 측에 반하는지 이건 다 강행 규정에 위반되는 것으로 봅니다. 신의 측은 법칙이에요. 그래서 법원이 직권으로 판단할 수 있다. 자, 디귿. 자, 뭐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겁니다. 뭐 몇 가지 포인트들이 있어요. 보면 어디 갔어요? 불이익을 입을 것을 잘 알면서 위와 같이 취약한 재정적 지위에 있는 채무자 사이에 의도적으로 뭐 이런 짓을 막 해가지고 유치권을 만드는 겁니다. 이런 거래를 막 만드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유치권 주장해서 자기는 빠져나가는 겁니다. 어때요? 신의 측에 반한다. 굳이 우리가 이걸 다 읽어야 되나요? 여러분들이 이 정도의 문장을 읽고 이게 아무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하면 이건 여러분들이 문제입니다. 그렇죠? 의도적으로 지금 판례가 답을 정해놓고 문제가 있다는 표현들을 여러 군데서 쓰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정도면 권리 남용에 해당한다라고 봐야죠. 자, 권리 남용은요. 행사를 전제로 법률 효과가 발생하지 않는 건 맞아요. 그렇지만 권리가 박탈되는 건 아닙니다. 박탈은 아니라는 겁니다. 이것도 기억을 해둡시다. 이게 이제 권리 남용의 효과죠. 자, 이제 지문들을 빨리 한번 볼까요? 자, 기억. 그죠? 안 봐도 되겠죠? 권리 남용이 될 수 있다. 소멸시효 완성 주장도 권리 남용이 될 수 있다. 자, 2번. 자, 권리 남용은 법이니까 법원이 직권으로 판단. 디귿 말씀 안 드릴게요. 이 정도면 권리 남용이라고 보셔야 돼요. 보통 이제 작출한다는 게 막 의도적으로 만들어낸다는 말이잖아요. 리을 박탈이 아닙니다. 권리 남용의 효과는 박탈이 아니에요. 그거 좀 조심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다음 문제요.
3번 문제입니다. 또 신의칙이네요. 또 신의칙. 예, 옳지 않은 거 고르는 건데요. 역시 판례를 좀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자, 실효의 원칙 혹은 실효의 법리 맞습니다. 이 신의칙의 파생 원칙입니다. 신의칙의 파생 원칙 뭐가 있어요? 뭐 우리 아까 배웠던 권리남용 금지도 있고요. 또 앞에서 배웠던 금반원의 원칙, 또 그 앞에서 배웠던 사정 변경의 원칙, 그리고 이거 뭐 실효의 법리, 실효의 원칙 이런 것들이 다 신의칙의 파생 원칙이죠. 맞습니다. 자, 이번 판례는 아까 했던 거네요. 포인트가 뭐였어요? 취득시효 완성 후에 그 사실을 모르고입니다. 모르고. 예. 모르고 권리주장하지 않기로 했는데 나중에 했어요. 자, 해도 돼요? 네, 해도 된다. 해도 된다. 해도 된다. 어때요? 네, 허용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게 이 판례를 모르면요. 이거 진짜 모르고 이 판례를 보면 모르고라는 말이 중복돼서 나오는데 이걸 모르고 이 판례를 보면 이거는 허용될 것처럼 보여요. 근데 우리 판례가 허용되지 않는다 이렇게 하고 있다는 거 꼭 기억해 두시고요. 자, 법정기인의 동의 없이 뭔가 산 미성년자, 신용구매 계약을 이제 카드로 긁었다는 거죠. 미성년자가 나중에 이거 취소합니다. 어때요? 신의칙에 반하나요? 아니, 네가 해놓고 네가 뒤집어? 금반원이잖아요. 네가 사놓고 왜 안 산다고 그래? 금반원이야. 이게 맞나요? 근데 제가 아까 금반원의 한계로 뭘 말씀드렸어요? 강행규정. 강행규정은 차라리 뒤집어도 된다는 겁니다. 근데 이 능력규정, 미성년자의 거래 행위는 취소할 수 있거든요. 이 미성년자를 보호하는 이 행위능력 규정은 강행 규정으로 생각하시는 게 맞죠. 그래서 취소해도 됩니다. 신의칙에 반하지 않아요. 자, 해제권 맞습니다. 뭐 매수인이 돈을 안 주면 매도인은 해제할 수 있죠. 근데 이 해제권이 장기간 행사되지 않습니다. 매매대금도 거의 전부가 지급돼 있어요. 그러면 우리 매수인 입장에서는 매도인이 해제하지 않겠지라고 신뢰하는 게 너무 당연하죠. 그런 상태에서 갑자기 매도인이 해제권을 행사한다고요? 이게 이제 신의칙에 반한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렇게 되겠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매도인이 해제권이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이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뭐 1억 중에 9천만 원이 지급됐어요. 1천만 원만 아직 지급되지 않았어요. 그럼 매도인은 어쨌든 1천만 원 지급되지 않았으니까 해제할 수는 있겠죠. 그런데 벌써 10년째 해제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럼 매수인 입장에서는 더 이상 해제하지 않겠지라고 기대할 만하죠. 그리고 신뢰에 정당한 이유가 있죠. 그런 상태에서 갑자기 해제하는 것은 신의칙에 반한다는 겁니다. 자, 아까 했던 거네요. 권리남용 금지 원칙은 신의칙, 하나의 법칙이기 때문에 법원이 직권으로 판단하는 것이에요. 당사자의 주장 입증이 없어도 됩니다. 자, 한번 해설을 볼까요? 자, 실효의 법리, 뭐 실효의 원칙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자, 이건 신의칙의 파생 원칙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신의칙의 파생 원칙입니다. 자, 이번 판례는 다시 한번 보세요. 모르고 주장하지 않기로 했다. 그런 상태에서 나중에 주장하는 것은 신의칙상 허용되지 않는다. 그래도 안 된다는 겁니다.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신의칙상 허용되지 않는다. 자, 3번. 네, 그렇죠? 예, 이거 행위능력제도. 이제 예전 판례니까 행위무능력이라는 표현을 썼지만 이게 이제 요즘은 행위무능력이라고 안 하고 이제 제한능력 이렇게 부르는 거죠. 어쨌든 제한능력이든 행위무능력이든 이 규정, 이 능력에 관한 규정은요. 강행규정처럼 생각하시는 게 맞단 말이에요. 따라서 미성년자가 법률행위 했다가 나중에 뒤집는 거, 취소하는 거 어디 있어요? 취소하는 거. 취소하는 것은 괜찮아요. 이렇게 취소하는 거. 이게 신의칙에 위배된 거라고 볼 수 없다. 취소해도 된다. 그래서 미성년자 보호 규정이 강행 규정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4번. 네. 요거 이제 1년 4개월 정도, 아까 제가 장기간이라고 말했잖아요. 근데 실제로 1년 4개월 정도 됐나 봐요. 이 해제권을 행사하지 않고 대금도 거의 들어갔어요. 그렇다면 매수인 입장에서는 매도인이 이제 해지하지 않겠지라고 믿을만 하고요. 또 그 믿은데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와서 해제권 행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아요. 이거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다시 해제권을 만들어내야죠. 근데 채권법에서 배웠죠? 이행 지체를 이유로 한 해제를 하려면 이행 제공하고 최고해야 돼요. 그래서 그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않아야 상대방이 이행하지 않아야 해제권이라는 게 생깁니다. 자, 5번. 자, 권리남용은 법원이 직권으로 판단할 수 있어요. 그렇게 한 이유가 뭐였죠? 권리남용은 신의칙이고 신의칙은 법칙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지문 한번 빨리 볼까요? 자, 실효의 원칙, 실효의 법리, 신의칙의 파생 원칙이고요. 자, 저 모르고 판례 다시 한번 기억해 두세요. 해도 안 됩니다. 3번. 자, 능력 규정, 미성년자 보호 규정, 강행 규정처럼 보기 때문에 뒤집어도 된다. 신의칙에 반하지 않는다. 자, 요거요. 새삼스럽게 매도인이 해제권 행사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그 신뢰 원칙에 반하는 거죠. 그래서 신의칙에 반한다. 5번. 권리남용 금지 원칙, 신의칙, 법원 직권 판단.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자, 4번이요. 또 신의칙이네요. 그래서 이거는 옳은 거 고르는 건데요. 4개가 다 옳은가 보네요. 자, 볼까요?
자, 사정 변경을 이유로 계약 해제가 인정되는 경우. 그렇죠. 계약을 체결했다면 계약은 지켜야 돼요. 계약을 체결해 놓고 계약을 해지하는 걸 함부로 하면 안 되는데 이 사정 변경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할 수도 있어요. 사실 우리가 익숙한 판례는요. 사정 변경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는 게 익숙하단 말이죠. 이사해지기에서 보증 섰다가 부득이 퇴임하거나 사임하면서 이제 그 보증계약 해지하는 거 우리한테 익숙한 판례죠. 근데 사정 변경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할 수도 있느냐? 있다니까요. 우리 판례가 가능성을 열어뒀어요. 다만 아주 극히 예외적으로 인정하는 거죠. 그래서 계약 준수 원칙의 예외에 해당합니다. 자, 요거는 이제 우리 채권법의 내용이긴 한데요. 우리 사용자가 피용자를 좀 안전하게 일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될 그런 조치들을 만들어야 될 의무가 있느냐? 우리 판례가 근로계약에 수반되는 신의칙상 부수 의무로 봤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는 이게 신의칙상 의무다라는 걸 기억하는 게 중요하고요. 실제로 채권법에 가면 이 보호 의무를 우리가 급부, 채무로 볼 수 있을 거냐라는 채무 구조론을 배우잖아요. 그때 우리 판례가 몇 가지 보호 의무를 이제 채무불이행에서 얘기하는 그 채무로 봤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거죠. 근로계약에 수반되는 신의식상 부수 의무로서 피용자가 안 다치도록 잘 좀 조치들을 취해야 될 의무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채권자가 채권을 확보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채무자가 개털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제3자의 부동산을 채무자에게 명의신탁해서 맡겨놓고 그걸 가져가는 거죠. 이게 될까요? 자, 여러분들 명의신탁은 불법이에요. 이게 부동산이잖아요. 부동산 명의신탁은 원칙적으로 무효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 채권자 입장에서는 채무자가 재산이 하나도 없으니까 다른 사람 재산을 채무자한테 명의신탁해 놓으라고 해요. 그럼 제3자 입장에서는 이거 명의신탁이니까 내 거지 이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근데 아싸 이러고 채권자가 바로 그 재산을 강제집행해서 가져가는 것은 신의식상 허용되지 않죠. 자, 이건 뭐 아까 우리 공동묘지였는데요. 쓰레기 매립장이라고 뭐 다르겠어요? 네, 공동묘지 알려주라는 것과 동일하게 쓰레기 매립장이 건설 예정이라는 사실은 역시 알려줘야죠. 이거 알아두면 잘 안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네, 이런 판례들 다 판례네요. 판례 한번 봅시다. 1번. 자, 사정 변경으로 인한 계약 해제입니다. 재해지가 아니라 해제도 우리 판례가 인정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아주 예외적으로, 아주 예외적으로 인정한다는 거예요. 굉장히 예외적으로 인정하고 있어요. 사정 변경 해지는 뭐 옛날부터 인정하고 있었고요. 저희가 아까 얘기했던 근로 계약에 수반되는 신의칙상 부수 의무로서 노무자가 안전하게 일할 수 있도록 보호해야 될 의무 필요하다라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 짓 하면 안 되겠죠. 이거 허용될 수 없어요. 그렇죠? 채권 확보하기 위해서 제3자 부동산을 채무자한테 명의신탁으로 떨궈 놓고 그럼 채무자가 수탁자가 되니까 어쨌든 형식적으로는 채무자 명의잖아요. 그 재산을 강제 집행해 가는 거 이런 짓 하면 안 되겠죠. 자, 아까 우리 공동묘지 봤죠? 쓰레기 매립장 고지해야죠. 이겁니다. 자, 다시 한번 이 문제들만 빨리 보겠습니다. 자, 사용변경 계약 해제 인정 다만 예외. 그 다음에 근로계약상 수반되는 신의식상 부수 의무, 안전하게 일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될 사용자의 의무, 인정, 디귿, 이런 짓 하면 안 돼요. 신의식상 허용되지 않고요. 리얼, 쓰레기 매립장, 공동묘지 알려줘야 되겠죠. 그래서 고지할 신의식상 의무가 인정된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요. 5번, 또 신의칙이네요. 자, 회사의 이사가 보증을 했어요. 사임합니다. 그럼 해지할 수 있느냐라는 겁니다. 우리한테 익숙한 판례는 뭐예요? 회사의 이사가 회사의 이사해지기 위해서 부득이 회사 채무에 대해서 보증 섰다가 사임하거나 해임하게 되면 해지할 수 있다는 권한, 해지권을 준다는 게 우리한테 익숙한 판례잖아요. 그런데 그거는요, 이 특정 채무면 안 돼요. 특정된 채무는요, 그런 해지권이 나오지 않아요. 갚아야 됩니다. 계속적 보증에서나 그런 해지권이 나와요. 이건 특정이기 때문에 해지할 수 없다. 맞습니다. 자, 공무원이 불법행위 하게 되면 국가가 책임을 대신 져줍니다. 그게 국가배상 청구권이잖아요. 근데 국가배상 청구권의 소멸시효 기간이 지났어요. 그런데 우리 유명한 판례가 있잖아요. 이 국가배상 청구권도 소멸시효가 있고요. 국가가 국가배상 청구권의 소멸시효 완성 주장하는 게 뭐 당연히 허용되죠. 그런데 때로는 그 국가배상 청구권의 소멸시효 완성 주장이 권리 남용이 될 수 있단 말이에요. 유명한 판례가 뭐가 있어요? 뭐 우리 6.25 때, 6.25 당시에 우리 국군이 민간인을 학살해 놓고 이제 과거사 진상규명위원회에서 그걸 민간인 학살 사건으로 규정을 했어요. 그럼 국가는 그 유족들한테 손해배상 책임을 지죠. 당연히 해줘야죠. 국가가 잘못했으니까. 그런데 그 기간이 굉장히 오래됐잖아요. 그러니까 소멸시효 완성 주장이에요. 이거 받아주냐고요. 안 돼요. 그런 것들이 권리 남용으로서 허용될 수 없어요. 그럼 배상 책임을 이행해야 돼요. 자, 그러면 이제 국가는 이제 유족들한테는 손해배상 책임을 해줬어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민간인 학살한 군인한테 다시 구상권 행사할 수 있느냐라는 겁니다.
우리 판례가 이제 원칙적으로 이런 건 안 된다고 봐요. 근데 여기 나온 것처럼 원인 행위를 적극적으로 주도한 공무원이라면 얘기가 달라지죠. 얘한테는 구상권 행사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그 행사하는 게 신의식상 허용되지 않는다? 그렇지 않아요.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사건은 그 군대 논산훈련소였던가요? 군대 논산훈련소였던 것 같은데 그냥 국군 무슨 부대였나? 어쨌든 이 상급자가 하급자를 폭행한 사건이에요. 폭행해서 아마 죽였나 그랬을 거예요. 그러면 국가가 그 유족들한테 일단 손해배상 해주고 당연히 때린 그 직업군인한테 구상 청구를 해야 되겠죠. 그게 허용되지 않는다? 그렇지 않아요. 아니 물론 모든 경우에 다 공무원한테 구상하면 안 되죠. 그럼 국가배상 청구 제도가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래서 그런 게 아니라 원인 행위를 적극적으로 주도한 공무원. 우리가 행정법으로 가게 되면 고의중과실 막 이런 표현도 쓴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는 건 됩니다. 근데 허용되지 않는다고 했으니까 잘못됐고요. 자, 대표이사의 대표권 남용입니다. 대표권 남용. 자, 이거 어떻게 되죠? 근데 기억나세요? 대표권 남용은 대리권 남용의 법리를 유추하는데요. 우리가 대리권 남용 행위는 원칙적으로 유효하고 상대방이 그 남용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면 그때는 무효라서 회사가 책임 안 져요. 본인이 책임 안 져요. 그렇죠? 대표권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식회사 대표이사의 대표권이 남용이 됐다면 상대방이 그런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는 무효예요. 그래서 회사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근데 그런 사정 알거나 알 수 있었다. 이건 누가 입증하는 거예요? 당연히 상대방, 그 효력을 부인하는 사람이 입증해야 되겠죠. 그래서 상대방이 그와 같은 사정을 알았던 경우에 회사는 상대방의 악의를 증명해서 행위의 효과를 부인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회사가 네가 알았지라는 그 악의 상대방의 회사잖아요. 걔가 입증해서 효과를 부인해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리권 남용과 같은 법리예요. 대리는요, 대표에는 대리에 관한 규정을 갖다 쓰니까 대리권 남용과 똑같이 해결하시면 되죠. 자, 리얼. 재산권 거래 계약에 있어서 상대방에 대한 고지 의무가 인정되는 경우, 아까 뭐 있었어요? 뭐 예를 들면 공동묘지, 쓰레기 매립장, 우리 이런 거 했잖아요. 자, 이런 고지 의무가 인정돼요. 그럼 고지해야죠. 고지하지 않으면 고지 의무 위반이고요. 책임을 지는 거예요. 그런데 상대방이 이미 알고 있답니다. 근데 뭘 또 고지 의무가 있어요? 상대방이 이미 알고 있는데. 아니, 상대방이 여기 공동묘지 있다는 거, 상대방이 여기 쓰레기 매립장 건설 예정이라는 걸 알고 있다면 굳이 고지할 필요 없죠. 그래서 알고 있는 때에도 여전히 고지 의무를 부담한다? 잘못됐습니다. 자, 부동산을 거래하는데요. 자, 고지 받았다면 하지 않았을 거다. 이게 명백하다면 그러면 고지할 의무가 있죠.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공동매지, 쓰레기 매립장 알았다면 여러분들 살 거예요? 안 살 거죠? 이게 경업칙상 명백하죠? 그러면 신의칙상 고지 의무가 있다는 겁니다. 이겁니다. 자, 판례를 한번 볼까요? 다 판례입니다. 자, 기업. 특정돼 있는 채무액과 변제기가 특정돼 있는 확정 채무에 대해서 보증을 했다. 사정 변경 해지할 수 없어요. 우리가 사정 변경 해지가 쓰이는 판례는 계속적 보증에서입니다. 계속적 보증. 자, 이거 공무원이 적극적으로 주도한 경우 이 단서를 달아야 돼요. 이런 경우에나 구상할 수 있어요. 그런 사정이 아니라면 국가가 배상해주고 공무원한테 바로 구상하면 그거는 공무원이 뭐 일을 하겠어요? 못하지.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기 때문에 구상할 수 있는 것이고요. 그런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국가가 공무원에게 구상을 행사하는 건 원래 안 되는 겁니다. 근데 이건 특수한 사정이었어요. 아까 이 판례는 뭐 무슨 사안이었냐면 군인이 그 하급자를 때려가지고 죽인 사건이에요. 이렇게 적극적으로 주도한 겁니다. 자, 주식회사 대표이사가 대표권 남용을 합니다. 권한을 남용해요. 자, 그럼 어떻게 한다고요? 상대방이 알았던 경우에는 무효입니다. 이럴 때는 회사가 빠져나갈 수 있어요. 얘가 알았다는 거 누가 입증한다고요? 알았던 사람의 상대방, 회사가 입증하는 겁니다. 그래서 너 알았잖아. 이거 입증해가지고 그러니까 난 책임 못 져. 이렇게 빠져나가는 겁니다. 어디서 많이 봤죠? 대리권 남용과 똑같다. 그 다음, 자, 이거요. 고지 의무. 이미 알고 있다. 상대방이 당연히 알고 있다. 아니면, 그러니까 이미 알고 있거나 당연히 알고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럼 굳이 알려줄 필요 없어요. 반면에, 이거 알았다면 안 할 거다. 이거 고지 받았더라면 그 거래를 하지 않았을 것임이 너무 명백하다. 그럴 때는 이제 고지 의무의 대상이 되는 거죠. 그렇죠? 너무 당연한 말입니다. 자, 문제 한번 빨리 볼까요? 자, 기업. 자, 특정돼 있는 채무를 보증한 경우에는 사정 변경 해지권 안 나온다. 계속적 보증에서는 나온다. 니은 이거 오해하시면 안 돼요. 공무원 국가가 배상해주고 공무원한테 구상하려면 이게 특별한 원인 행위를 적극적으로 주도한 공무원이라는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 된다. 디귿. 대표권 남용은 대리권 남용처럼 봐서 상대방이 알거나 알 수 있었다면 회사는 책임 안 지는데 알거나 알 수 있다는 건 누가 입증한다고요? 상대방의 상대방, 즉 회사가 입증해야 된다. 리을. 자, 이미 알고 있다면 고지 의무 필요 없지만 이거 알았다면 고지 받았다면 안 했을 것이다 라는 게 명백하다면 고지 의무가 있는 거죠. 똑같은 말입니다. 자, 이제 6번. 자, 역시 신의칙이네요.
자, 계약 성립의 기초가 되지 않는 사정이 변경됐다고요? 그럼 사정 변경 해제가 없죠. 우리가 사정 변경의 원칙, 신의 측에서 파생되는 사정 변경의 원칙이라는 것은 계약 성립의 기초가 됐던 어떤 법률행위의 기초가 됐던 사정이 나중에 크게 변경돼 가지고 그걸 그대로 준수하도록 하는 것이 굉장히 불합리할 때, 그럴 때 빠져나올 수 있게 해주는 거예요. 근데 이건 기초가 되지 않는 사정이래잖아요. 이건 변경돼도 상관없죠. 이런 경우에는 사정 변경을 이유로 계약 해제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맞아요. 이거 아까 봤던 거네요. 채무액과 변제기가 특정돼 있는 회사 채무에 대해서 보증계약을 체결했다. 해제할 수 있느냐? 없다니까요. 계속적 보증에서는 하는 겁니다. 자, 신의칙. 이거 똑같은 거네요. 신의칙, 권리남용 다 뭐예요? 법칙, 강행 규정이에요. 그러니까 법원이 직권으로 판단하는 것이지 팩트가 아니에요. 당사자가 주장 입증해야 되는 거 아닙니다. 제가 한 거네요. 강행법규에 위반한 자가 스스로 뒤집는 거는 신의칙상 허용된다? 네, 맞아요. 허용됩니다. 근데 이건 허용되지 않는다 했으니까 잘못됐어요. 신의칙, 금반원보다 강행법규가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자, 했던 것들이 반복돼 있네요. 자, 볼게요. 계약 성립의 기초가 되지 아니한 사정이 바뀐 거. 요거는 신의칙과 상관없어요. 사정 변경 원칙과 상관이 없습니다. 자, 확정 채무에 대해서는 해지할 수 없어요. 해지할 수 있는 건 뭐라고요? 계속적 보증. 자, 신의칙은 당사자의 주장이 없더라도 법원이 직권으로 판단한다. 그죠? 기억나시죠? 법칙입니다. 법칙. 신의칙, 신의성실의 원칙을 법칙이라고 보기 때문에 법원이 직권으로 판단할 수 있어요. 자, 이제 금반원 원칙의 한계인데요. 우리 아까 봤던 똑같은 판례입니다. 능력 규정, 이 취소하는 거. 어디 갔어요? 취소하는 거. 요거 신의칙에 위배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그래서 미성년자 보호 규정, 능력 규정은 강행 규정이다. 이겁니다. 자, 빨리 이제 문제를 보고 마무리를 해볼게요. 자, 사정 변경 원칙, 계약 성립의 기초가 되지 않는 사정이 바뀐 거 가지고 사정 변경 해지할 수 없고요. 니은, 특정 채무는 사정 변경 해지할 수 없어요. 계속적 보증에서나 해지하는 겁니다. 디귿, 강행 규정 뒤집어도 돼요. 금반원의 한계고요. 그 다음에 신의칙에 반한다는 것은 법원이 직권으로 판단하는 것이지 당사자가 주장 입증해야 되는 게 아니다라는 것, 디귿 리얼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고요. 잠깐 쉬었다가 이제 다음 시간에 또 해보죠.